자, 지난주 복습 문제에서 4번 문제, 지난주 복습 문제 4번 문제 중에서 선생님 어디 가셨네? 좀 이상하다고 그랬죠? 그 답은 알겠는데 1번인지 알겠는데 4번이 지난주에 이상했었죠? 아니 3번 지문이. 네, 3번 지문을 제가 잘못 쳤어. 오타를 쳐서 3번 지문은 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 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는 장치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있는 장치라고 돼 있었죠. 문제가. 자, 실제 문제는 없는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번 문제 제가 오타를 쳐서 1번은 확실히 답인데 3번 지문을 오타를 쳤어요. 지문을 어떻게 쳤냐면 말 그대로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치라고 오타를 쳐놨죠. 근데 실제 여기 기출문제 보니까 없는 장치. 그래서 우리 쌤이 지난주에 질문한 거 있죠? 자, 그렇게 잘못 쳤습니다. 없는 장치. 그러니까 쌤들도 좀 이상했죠? 풀어보면서. 거기 오늘 나눠드린 거 한번 보시기 바래요. 오늘 저거죠. 오늘 거기 보시면 한 장 넘겨보십시오. 2페이지 보시면 복습용 기출문제 2페이지 제일 뒤쪽에 보면 없는 장치로 되어 있죠. 자, 2페이지 보셨죠? 2페이지 해답 및 정답 및 해설 제일 뒤쪽에 보면 8월 18일 문제 복습 문제 중 오류가 있던 문제에서 이야기했죠. 나와 있죠? 여기서 보면 4번 문제가 거기 지난주에 보는 건 있는 문제 뭡니까? 대응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 보니까 대응할 수 없는 장치라고 본다. 그래야 맞겠죠? 그래야 맞습니다. 2016년 국가 구급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그러니까 제가 기출문제를 보고 타이핑을 치면서 잘못 쳐가지고 없는 장치인데 있는 장치라고 쳐져서 나왔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정책에 있어서 지금 정책론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론 지금 보고 있고 정책론에서 크게 개관을 봤어요. 개관 전체적인 거 한번 봤고 그다음 정책 의제 설정. 자, 모든 사회적 문제가 국가 정책으로 나올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책 의제 설정을 봤었고, 그 다음 오늘 볼 게 이제 정책 문제가 생겼으니까 대안을 마련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정책 결정 및 정책 분석을 할 거고, 주로 오늘 할 거. 그 다음 이걸 했으니까 정책을 뭐 해야 되겠어? 종래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집행의 문제. 그렇죠? 그 다음 정책을 집행했으면 뭘 해봐야 되겠어? 당연히 평가해봐야 되겠죠? 정책 평가 및 환류 문제.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평가가 중요하니까 그 속에는 환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정책 평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관에서는 물론 우리가 이 정책학의 발달 배경을 좀 봤었죠. 그래서 후기 행태주의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 이걸 봤었고, 특히 개관에서는 정책의 유형 쪽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정책의 유형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특히 누구의 분류가 로이의 분류가 유명하다고 그랬죠. 로이. 그래서 무슨 정책? 배분 정책, 그러니까 분배, 배분 정책, 그다음 규제 정책, 구성 정책, 재분배 정책. 이렇게 구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강제성이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 이렇게 해서 나눴었죠. 그다음 자, 영향력이 개인이나 집단이냐 아니면 환경이냐 이렇게 해서 나눴었죠. 강제력 대상 집단이 개인이나 집단이냐 또는 환경이냐 이렇게 나눴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간접적이고 개인적인 것 어떤 게 있었어요? 개인이나 집단에 영향을 주는 게 배분 또는 분배 정책. 그다음 간접적인데 환경과 관련 있는 걸 무슨 정책이라고 했습니까? 구성 정책. 그렇죠? 자, 개인이나 집단에 관련돼 있고 강제력이 직접적인 건 규제 정책. 직접적이고 환경이면 재분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로이의 여기에다가 로이가 어떤 걸 못했다. 모든 걸 어떤 걸 분류를 한다면 모든 정책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세금 걷는 거, 군인 징집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 우리 국경일 같은 거 하는 거, 우리 잼버리 행사 같은 거 이번에는 좀 망신을 당했지만 잼버리 행사 하는 것, 월드컵 여는 것 이런 것들도 정책이죠. 근데 여기 어디다 넣을까? 넣을 데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알몬드나 파월이 뭘 이야기했어요? 수출 정책과 여기에 상징 정책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리플라이어 프랭클린은 어떤 거? 규제가 너무 규제하는데 이건 좀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기는 곤란하다. 그러면서 이 규제를 무엇과 무엇으로 나눴습니까? 경쟁적 규제하고 보호적 규제로 나눴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죠. 유형에서는. 자, 그래서 각각의 어떤 정책이 어디에 속하는 것, 이게 아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 그래서 코로나 정책 지원금 주었다 그러면 무슨 정책이냐? 뭐 이런 것들. 또는 SOC 사업을 하면 무슨 정책이냐? 분배다. 그렇죠? 수익 규제 또는 진입 규제는 뭐냐? 규제로만 넣었으니까 규제 정책이다. 누진세제, 임대주택 이런 거 뭐냐? 재분배다. 선거구 획정, 그렇죠? 또 연금,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는 구성 정책이다. 아까 추출 정책은 세금 걷는 거, 입대하는 거, 군에서 징집하는 거, 상징 정책은 아까 올림픽 여는 것, 잼버리 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다음 규제에서 경쟁적 규제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경쟁적 규제는 노선, 항공 노선 같은 것 정해주는 것, 그렇죠? 면세점 정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경쟁적 규제고, 보호적 규제는 이 어떤 것, 노동자들 보호한다든가 여러 가지 보호해 주는 거, 그래서 환경 규제 같은 것들이 대부분 보호적 규제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정책의 유형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또 하나는 로이는 이게 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정책의 유형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정책 결정이 달라진다.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정책의 유형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대요.
정책 결정이. 그래서 자, 분배 정책은 그럼 어떤 정책 결정이 일어나냐? 그렇죠? 포크 배럴이라든가 로그롤링 같이 나눠먹기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뭐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여기 결정할 때 서로 간에 자기 지역구에 많이 예산을 유치하려고 하거나 도로 같은 거 넣는 건 자기 지역구에서 놓으려고 굉장히 유치 많이 하죠. 그렇게 하거나 그다음 어떻다 그랬어요? 서로 나눠먹기식. 저 로그롤링 같은 게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 결정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면 규제는 그런 게 안 일어난다. 뭐 이를테면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 막 서로 다툰다든가 또는 담합한다든가 이런 게 안 일어나고 규제하게 되면 어떤 상황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규제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규제 정책이 일어난다면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랬죠. 뭐하는 사람과 규제 혜택 받는 사람과 비용을 편익이 있는 사람과 비용 부담하는 사람이 서로 간에 제로섬 게임을 한다. 그러니까 영업 게임이라고 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봐야 돼. 누군가 이익 본다는 건 누구나 손해봐야 돼. 둘 다 이익 볼 수 없는 게임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규제를 하다 보니까 가끔은 어떤 것들이 일어나겠어. 로비 활동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겠죠. 지대 추구 행위도 가끔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고. 뭐 할 때? 정책 결정할 때. 그 다음, 자, 구성정책은 국민들에게 직접 관련이 없고 대신에 정당에게는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 재분배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서 이 국가의 수반이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든가 하는 엘리트적인 정책 결정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리플라이어 프랭클린은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 결정뿐만 아니라 집행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정책에 따라서 갈등이 어느 것이 가장 크고 또는 적은지. 그럼 갈등이 크단 말은 집행이 잘 안 된단 말이고 갈등이 적단 말은 집행이 잘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갈등이 제일 큰 게 1, 2, 3, 4. 그럼 거꾸로 뭐가 이제 물론 리플라 프랭클린 구성정책이 없다고 그랬죠. 경쟁이나 보호 규제라고 그랬죠. 그러면 바꾼다면 봐봐 1, 그다음 많이 문제가 되는 게 2, 3, 4. 그러니까 리플라이어 프랭클린은 분배,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재분배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이렇게 된답니다. 갈등이 이게 제일 심하고 그 다음 심하고 그 다음 심하고 그 다음 심하면 집행은 누가 더 잘 되겠어? 분배가 경쟁이 없는 게 훨씬 더 잘 되겠죠? 그래서 분배, 경쟁적 규제, 그 다음 보호적 규제, 그 다음 재분배가 집행에서 쉽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이게 정책의 유형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정책 의제 설정. 자, 정책 의제 설정에서는 우리가 먼저 어떤 것들이 좀 있었어요? 의제의 유형이 있었죠. 복습이니까 의제의 유형이 있었죠. 그래서 자, 사회 문제, 원래는 이제 개인 문제까지 있는데 지금 개인 문제 하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 사회 문제, 사회적 문제가 찬반 양론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토론이 이루어진 걸 이슈화 된다고 그랬죠. 사회적 이슈. 그 다음, 이 정도 되면 국가가 해야 되겠다.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하는 의제를 공증의제. 국가가, 이거 심각하네. 우리가 하자. 이런 것들은 공식의제.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자, 의제의 유형에 대해서 좀 많이 봤었고, 중요한 건 이 공공의제하고
공식의제, 그렇죠? 자,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 공식의제하고 같은 말은 뭐 제도의제, 정부의제, 뭐 이런 말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의제의 유형을 봤었고, 그 다음 홉가일드의 어떤 거, 의제 설정의 이 의제 설정의 방향 또는 절차, 이렇게 해서 절차의 유형을, 절차는 아까 쭉 봤으니까 절차의 의제 설정이 일어나는 유형, 의제 설정 유형, 의제 자체의 유형이고 의제가 설정되는 유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제가 설정되는 유형. 의제 자체의 유형도 있고 의제가 설정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외부 주도형, 그다음 동원형, 내부 무순형, 접근형. 자, 우리나라가 슈퍼컴퓨터가 도입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과학자 그룹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국민들을 뭐 할 방법은 없어. 설득할 방법도 없어. 그렇다고 기재부 관리를 설득할 방법도 없어. 그러면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같은 과학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 한단 말이야. 이거 꼭 도입해야 된다고 설득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정책이 결정되는 건 무슨 형이라고 그래요? 그냥 바로 사회 문제가 공식 문제가 돼버린, 정부 의제가 돼버리는 걸 뭐라고 그랬어? 내부 접근형. 보니까 뭘 해야 되겠어? 새로운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별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각을 못해. 국민들이 가난하게 60년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가난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러지 말고 우리 잘 살아봐야 되겠는데 우리나라도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대통령이 잘 살아보자 해서 새마을운동을 하려고 해. 그러면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해야 되겠다. 사회문제, 못 산다는 사회문제가 있었죠. 가난이라는 사회문제, 잘 살아보자 해서 이렇게 잘 살아보는 정책을 펼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하에. 그러면 그걸 채택한 뒤에 사회문제가 정부제로 된 뒤에 다시 뭘 통해서 우리가 PR 같은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잘 살아볼 수 있다. 다시 이렇게 알리는 방법을 택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 동원형. 그 다음 N번방 사건 같이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정부가 나서서 단속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강력하게 단속. 지금 묻지마 살인 같은 것도 그런 입장이죠. 막 가니까 정부에서 안 되겠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세워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외부 주도형. 그렇죠? 그래서 자, 의제 설정에서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의제가 설정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또는 접근에 대해서 봤었죠. 그래서 의제 설정의 접근 유형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 그다음 이건 조금 여기하고 또 다른 데하고도 좀 관련되지만 어떤 정책은 들어오고 어떤 정책은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정책의 창. 이 정책의 창은 사실은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독립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의 흐름이 있고 정책, 해결책입니다. 해결책. 정책의 흐름이 있고 정치, 우리가 회기가 만약에 어떤 거 있다면 정기회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게 우연히 따로 흘러가다가 우연히 함께 만났을 때 정책의 창이 열리고 그럴 때 결정될 수 있다. 이게 킹던의 정책의 창의론이었죠. 자,
이 정책의 창을 다른 부분에서 쓰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또 정책 결정할 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봅시다. 이건 여기서부터는 누가 왕이 될 상인가가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가, 정책을. 누구의 이익이 반영되는가, 또는 누가 결정하는가는 자기를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누가 결정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럴 때 우리가 세 가지 정도가 핵심으로 이야기된다. 그래서 어떤 거, 정책 의제에서 정책 의제 설정과 관련된 정책의 권력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정책 권력. 여기 정책 참여자 하나 빼먹었네. 정책 참여자는 공식적, 비공식적.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정책 권력, 거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 엘리트론, 다원론, 조합주의,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오늘은 거기 부분을 반복해서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력 유형 또는 권력 모형, 그런 정책 권력에서 보면, 자, 정책 권력 모형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좀 했는데 232페이지. 자, 우리가 다원론도 있고 엘리트론도 있는데 무슨 론부터 먼저 이야기했다? 그렇죠. 먼저 나중에 여기까지 주고, 무슨 론부터 먼저 하냐면 엘리트론. 엘리트론은 크게 기본 전제가 뭐였어? 기본 전제가 누가 정책을 결정한다? 소수의 엘리트가 결정하고 다수의 대중들은 이 결정에 따른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건 많은 역사가 깊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이제 유형으로 보면, 유형에는 세 가지가 크게 나눠지는데, 고전, 거기 본 거, 미안해요. 고전적 엘리트 이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부터 주장됐던 엘리트 이론이죠. 그렇죠? 그 다음 미국의 엘리트 이론이 있습니다. 미국의 여기 이 두 개의 차이는 다 똑같이 엘리트가 집권한다. 소수 엘리트가. 단 전통적 엘리트 이론은 이론이야, 이론. 그런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접근했다면 미국의 엘리트 이론은 경험적으로 실제 검증을 해본 거야.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전적 엘리트 이론에서 가장 유명한 게 어떤 거였습니까? 가장 유명한 게 미에스라고도 하는데 과두제의 철칙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 모스카도 있고 그다음 파레테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그런 사람들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일단 자, 원래 이제 고전적 엘리트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 그러면 모스카, 파레토, 미에스 또는 미첼스 이렇게 부르니까 독일어라 미에스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 미첼스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자, 그런데 가장 유명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미첼스의 무슨 어떤 거? 과두제의 철칙. 과두제의 철칙은 어떻다고 그랬어? 자, 과두제의 철칙은 어쨌든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대중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 중에서는 꼭 소수의 뭐가 있다? 엘리트. 소수의 여기는 과두란 말은 몇몇의 머리니까 우두머리죠. 몇몇의 우두머리가
집권한다는 철칙이다. 변하지 않는 규칙이다. 그래서 미체스 또는 미체스는 그때 당시 독일이니까 독일에서 가장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었던 사회주의 정당에 가서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소수 몇 명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더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정의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좌파적인 당이라면, 그렇죠? 지금 당 중에서 그러면 정의당 가면 솔직히 위에 몇 사람이 아니지 전부 다 밑에 있는 사람까지 정책 결정하는 건 아니더라. 그렇게 무한 당도, 평등을 강조하는 당도.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 정책은 누구에서 결정된다? 소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럼 이 말은, 그러면 미국의 엘리트론들은, 우리가 현명한 사람 밀지 않는다 해서, 뭐라 그랬어? 헌터는 명성접근법. 헌터의 명성접근법. 밀즈의 지위접근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로 헌터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해봤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애틀란트, 조지아주의 애틀란트 시 가서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쵸? 물어봤다고 그랬죠. 또는 검증을 해봤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대부분 어떤 경제 엘리트들이 주로 정책을 좌우하고 있었고, 이들은 응집력과 동료의식이 강하고, 그러니까 협력적인 기업 엘리트라고 그랬고, 담배 연기 자욱한 방에서 정책을 결정하더라. 이렇게 검증을 해봤어. 그러면 역시 여기 봅시다. 소수의 기업 엘리트 속에는 소수란 말 들어갔으니까 이 기업 엘리트가 뭘 하더라? 정책을 다 결정하더라. 정책적인 권력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단 그때 어떤 접근법을 써봤어? 명성접근법. 그래서 애틀랜타의 시에 있어서 명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40명을 뽑아서 조사를 해봤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대전을 가서 또는 인천 가서 명성이 높은 사람이 누가 있나 해서 조사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해도 될 거고 쭉 40명 나오니까 그 사람들 딱 보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리 거기는 기업 엘리트들이 주로 선정돼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 밀주의 지위접근법은 여기는 지역사회에서 주로 이야기했다면 여기는 전국적인 단위라고 그랬죠. 전국적인 단위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위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기업체, 군, 정치, 그렇죠? 세형에 의해서 주에 있는 인사들이며, 주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여기도 이제 공통점으로 기업은 들어가고, 그뿐만 아니라 누구도 들어간다? 군, 그렇죠? 그 다음, 정부, 그러니까 관료겠죠? 관료. 이들이 주로 결정이 이루어지더라. 그렇죠? 이들의 엘리트들이 주로 결정하더라. 그러다가 사실은 누구의 공격을 받냐면 미국의 엘리트 이론들은 조금 이따 배우게 된 달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기는 달은 뭡니까? 엘리트 이론 아닙니다. 달은 다원주의론자입니다. 달의 공격이 있어요. 달의 공격을 받아서 상당히 미국의 엘리트 이론들이 조금 흔들립니다. 다원론에. 그래서 나온 게, 거기, 바크라크와 바라체 무사 결정론. 그쵸? 그래서 신엘리트 이론이 나옵니다. 그럼 이건 그렇다고 치고 이거 빼고, 그럼 결국은 엘리트의 유형은 크게 보면 고전적 미국의 엘리트론, 신엘리트론. 그쵸?
신엘리트 이론을 주장한 바크라크와 바크라크와 바라츠는 신엘리트 이론에서 무사 결정론을 이야기한다. 자꾸 다원론에서 자, 엘리트가 결정한 거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너네는 어떤 상황이 결정된 것만 본다. 결정되는 것만. 결정된 것만 보면 우리나라도 어떤 게 있어요, 쌤? 결정된 것만 보면 노동자들 위하는 정책 결정도 있고 그러죠. 또는 어떻게 보면 또 의사들에게 좀 불리한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 의료 분야에서 불리한 정책도 있을 수 있네요. 그런데 그건 결정된 것만 주로 하지 굉장히 큰 권력은 말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거, 아예 정책으로 의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책적 문제가 안 되게 해버린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반하면 아예 정책 의제로 선정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뭐한다? 무사 결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권력에 두 측면이 있다, 두 얼굴이 있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못 나오게 하느냐, 의제가 설정되지 못하게 하느냐? 근데 굉장히 그건 다양한 방법을 쓴다 그랬죠. 첫 번째 가장 강력한 게 폭력을 쓰고, 그렇죠? 그다음 폭력 말고도 이제 권력을 동원한다 그랬죠. 권력을 동원하고 권력 동원 그다음 편견을 동원하고. 그다음 편견을 수정해서 못 나오게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봅시다. 뭘 쓴다 그랬어? 가장 쉬운 방법 폭력. 이를테면 누구의 이익에 반한다. 자신들의 이익에 의해서 반하는 데모가 일어난다. 그러면 폭력적으로 진압해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 어떤 걸 동원한다 그랬어? 권력을 동원한다.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일간의 이야기야. 일간. 지금 요즘 어떻다 그래? 옛날과 달리 옛날 청와대도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이 뭔 이야기만 나오면 다 고소해버리죠. 웬만하면 다 고소한단 말이에요. 그게 물론 그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러겠지만 어느 정도는 뭐 할 수 있겠어? 권력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이 이슈화 못되게 만들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자 언론 같은 데서도 비판하려고 하다가 고소당할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러면 그런 이슈화를 하는데 상당히 어렵겠죠. 그 다음 뭘 할 수 있어? 편견을 동원할 수 있어. 편견을. 자, 그래서 자 여성운동을 하려고 해. 근데 이 남자들이 잡고 있는 세계에서 여성운동이 별로 탐탁지 않단 말이야. 그럼 뭐 합니까? 그렇죠. 옛날부터 암탉이 울면 지방이 망한다 그랬어. 뭐 이런 것들 편견이죠. 미안해. 이게 편견이니까. 여자들이 너무 나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편견을 동원하죠. 그것도 안 되면 편견을 뭐 한다? 아니, 그것도 안 되면이 아니라 편견을 수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가장 심하게 무사 결정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약하게 이야기될 수 있겠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엘리트 이론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론도 있다고 그랬어? 다원주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다원주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거기 다원론은 기본적으로 어떻다는 거야, 쌤? 기본 가정 한번 봐봐. 기본적으로 엘리트는 소수의 엘리트가 정책을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다원주의 관점은 소수가 아니라
다양한 집단 간의 무엇에 의해서 타협이나 협상, 협의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타협이나 협상, 협의에 의해서 일어난다. 자, 그 다음 그 정도를 일단 봅시다. 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사회집단 간의 이해 추구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정부는 무슨 입장이야? 누구 편을 들어주는 거 아니야. 이익 집단들 간에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도록 조정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자, 어떤 정책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간호사, 의사, 약사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보건과 관련된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다 서로 간에 다른 주장한단 말이야. 그러면 정부는 누구 입장을 편들기보다는 뭐 한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다. 그래서 많이 나온 의료 보건 정책들은 다 뭐 여러 가지 이익 집단들이 서로 뭐한 결과, 타협한 결과로 나온 거다. 이게 다원주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먼저 이제 달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엘리트 이론 봤으면 여기 다원론을 좀 보겠습니다. 다원주의 다원론 이렇게. 자, 거기 달은 어디 연구를 했습니까? 뉴 헤브인시 연구, 그렇죠? 달, 뉴 헤브인시. 자, 거기 헤브이라고 할까요? 뉴 헤브인시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렇게 엘리트 이론에 대해서 아까 밀저 헌터가 엘리트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럴 때 이 두 마디를 합니다. 자, 이 엘리트들도 투표하기 때문에 자, 그냥 편하게 들어봐요. 투표하기 때문에 한쪽을 대변할 자기 이익만 대변할 수는 없다. 투표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이익도 고려해서 이 정책을 결정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다. 아니, 그래, 엘리트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건, 다 여기 봅시다. 만약에 보건을 결정할 때는 좋아. 의사나 일부 약사들 엘리트가 존재한다고 인정해 줄게. 그런데 스포츠를 결정할 때는 스포츠 엘리트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들이 결정하고. 또 어디에 국방에 있어서는 국방의 엘리트가 결정하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엘리트가 모든 영역에서 다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영역만 다 달라지더라. 그럼 결국은 여기도 엘리트, 여기도 엘리트, 그럼 전체가 다 웬만하면 이 많은 대중들이 결정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말이야. 자, 마법 보니까 결국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엘리트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은 경쟁적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아까 투표에 승리하기 위해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거니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대중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 누구를 고려해서 정책이 결정된다? 대중을 고려해서. 그래서 다원주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익 집단들이 서로 간에 뭐 하는 거, 타협과 협상에서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렇죠? 그러면 달의 정리해 보면 딱 두 가지죠. 어떤 거? 일단은 다양한 분야에 뭐가 존재한다? 엘리트가 존재한다. 다양한 분야의 엘리트. 그래서 자, 여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미국의 엘리트로는 엘리트가 모든 부분에 다 이 정책을 결정한다고 봤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봐. 헌터 같은 경우는 명성접근법에서는 기업 엘리트가 뭐 여러 분야의 모든 정책을 결정한다고 봤는데 달은 그런 거 아니더라. 정책 결정할 때마다 다른 엘리트들이 나오더라. 그리고 두 번째,
어차피 경쟁적 선거, 투표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대중의 이익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대중의 이익 반영. 그래서 결국은 다수가 정책을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보다는 샘 포스비는 넘어가도 좋습니다. 트루먼 이 사람이 거기 어떻게 불리기도 하냐, 이익 집단론 또는 집단 과정론으로 불리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딱 두 가지입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거기 잠재 집단. 그 다음, 중복성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서 결국은 특정한 이익 집단, 특정한 엘리트가 결정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타협과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타협과 협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잠재 집단은 이런 겁니다. 잠재 집단 이론은 만약에, 자, 엘리트들이, 여기 한번 봅시다. 엘리트들이 만약에 뭐 한다? 뭐 세율을 좀 올린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세율을 낮추든 올리든 그런 거 하면 우리가 대학생 때는 이익이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향후에 뭐가 될 수 있어? 직장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뭐 하겠어? 자, 반대를 한 사람이 그냥 현재 있는 직장인 말고 대학생들도 잠재 집단이니까 반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연금 같은 거 깎는 거 생각을 해봐. 연금을 깎자 그러면 지금 연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50대 돼서 지금 바로 또 연금을 받을 사람들은 그거 반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60, 70대는 반대하겠고 깎자고 그러면 그럼 50대는 또 반대할 수 있겠죠. 왜? 그들은 조금 있으면 뭐가 되니까? 연금을 받는 세대가 바로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잠재 집단이 된다면, 잠재 집단으로 있다면 특정한 하나의 이익 집단이 자기 주장을 많이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많이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 중복 집단을 생각해요. 중복 성원은 뭐냐면, 자, 선생님 봐봐. A라는 사람은 지금 대학생이지만 인천시에 속해 있으면 인천시의 시민이기도 하죠. 그렇죠? 또 이렇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무원이기도 하고, 이 교직원 단체에 들어가서 노조원이기도 한다면 한쪽 입장만 압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 자, 대부분 교사들은 또 학부모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어떤 정책을 할 때 학부모 집단 아주 힘이 강해졌다 그래봐. 그럼 학부모 집단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교사이기도 하니까 뭐 하겠어? 거기 반대할 수도 있겠죠. 학부모 집단 속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또는 교사들이 자기 이야기만 하고 학부모들을 뭐 한다? 학부모보다 우월하게 교사가 더 해야 된다고 할 때 자기는 또 뭐가 될 수 있어? 자기 자식 학부모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자, 우리가 이 서희초등학교 사건으로 교사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사들이 모여서 이거 안 돼. 학부모들 완전히 못하게 권한을 많이 깎아야 돼. 완전히 이 학부모들 말도 못하게 해야 돼. 그런데 딱 들어서 보니까 자기가 학부모야. 자기 자식 학부모는 자기도 또 들어가죠. 그럼 이런 정책을 할 때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게 교사 입장에 아주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 있겠어, 없겠어?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는 또 반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야. 그래, 이익 집단들이 이것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중복이나 잠재 집단에 있기 때문에 이익 집단 간에 누구가 큰 힘을 갖지는 못한다. 서로 간에 뭐 할 수밖에 없어? 견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타협이나 협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다시 A라는 사람이 자기는 교사야 말이야. 그러면서 학부모란 말이야. 그러면 어느 정도 정책을 결정할 때 적절하게 자기가 타협하고 협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야기한다면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사실은 그래서 다원론의 핵심은, 여기는 엘리트가 결정한다. 여기는 다원론의 핵심은 이익 집단 간 타협이나 협상에서 결정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는 됐죠? 이제 달이나 이런 다원론들의 공격이 시작되니까, 아까 미국 엘리트 이론에 대해서 니네들이 이야기했지만 뭐 명성접근법 기업 엘리트만 할? 아니야. 경제할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정치할 때 다르고 국방할 때 다르고 스포츠할 때 다르고 다 달라. 이렇게 이야기 공격을 당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여기 봅시다. 자, 신엘리트론이 니네들 한쪽만 봤어. 무사 결정을 무시했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도 뭐가 나오겠어? 신고전주의. 트루만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었어요? 이익집단론 또는 거기 있는 것처럼 집단과정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끄럽죠? 어제도 공세했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신엘리트론이 등장하니까 신다원주의가 나옵니다. 신고전주의. 신다원주의는 딱 이것만 기억해요. 린드블룸 같은 신다원주의가 나오는데, 신다원주의는 딱 두 가지. 달라요. 다원론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딱 이것만. 기업 집단이 이익 집단 중에서도 기업과 집단이 뭐한다?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인정한다. 위를 인정한다.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또 하나는 정부가 여기서는 주로 그냥 수동적으로 조정한다는데 능동성도 갖고 있다. 정부가 뭘 갖고 있다? 능동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자, 다시 이 신고전주의는 어떤 걸 인정해 줬어? 그래, 좋아. 이익 집단 중에서 기업가 집단이 영향력은, 생각해.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기업가 집단이 훨씬 영향력이 크죠? 그건 인정한다. 또 하나, 정부가 그냥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 이거 인정한다. 단, 여기서 잘 봐요. 이제 이 부분이 여기하고 차이입니다. 여기하고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향력이 기업가 집단이 우월하다 하더라도 접근 기회는 동일하다. 자, 이익 집단에서 접근 기회가 동일하다는 거야. 이제 여기는 기업가 집단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보건정책 정할 때 의사 집단, 간호사 집단, 그렇죠? 이게 있으면 누가 더 우월해? 물론 약사 집단, 한의사 집단 이따가 합시다. 여러분 누가 제일 우월해? 영향력이. 아무래도 의사 집단이 우월하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이게 여기서는 기업가 집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전체적인 정책이 결정되는 거 보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정책 결정 보면 삼성이나 현대 이런 쪽에 입김이 많이 세죠. 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가 유월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나 다 접근 기회는 어느 정도 동등하다. 정책을 결정하려고 할 때 접근 기회는 어느 정도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표로도 보면 그냥 이것만 외우시면 돼. 신다원론 복잡하게 써졌는데 그거 다 알 필요 없고, 그 다원론의 변화에서 그 표를 보니까 제일 밑에 자, 신다원주의 달 비판하고 엘리트론 일부 수용했다고 그랬죠. 표를 보면 일부 수용한 게 이거야. 기업가 집단의 영향력이 확실히 더 우월하다. 이건 수용하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것만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만 잘 구분하고 있으면 돼요. 문제 풀어보면 정말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잘 구분하고 있으면. 이제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른 건 다 빼고 골격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정책에 있어서 정책 권력을 보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엘리트, 그렇죠? 그 다음 다원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조합주의만 설명하면 되는데, 조합주의 설명하기 전에 조합주의가 등장하게 계기는 두 가지를 비판하면서 나옵니다. 다원주의를 비판하고 조합주의를 비판합니다. 아니. 조합주의가 아니라 막시론을 비판하고 나옵니다. 자, 그럼 거기 조합주의 나왔으니까 조합주의. 왜냐면 240페이지 보면 어차피 마르크스주의 나왔죠. 그쵸?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끄럽습니다. 이 정도면 항의해야 되는데. 자, 혹시 먼저 우리가 다원주의를 설명했으니까 제가 막시론을 조금 마르크스론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어디 사람입니까? 마르크스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막스는. 그럼 막스 생각은 어떻다 그랬어요? 막스 생각은 영국의 산업혁명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활동한 사람, 태어나는 게 아니라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스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신하고 물질이 있으면 옛날 철학자들은 정신을 중시했어, 물질을 중시했어. 당연히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모든 철학자들이 그 전까지. 그런데 이 사람 생각은 물질이 더 그러니까 플라톤도 이걸 상부 구조라고 생각하고 이걸 하부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에 관계된 구조는 하부 구조, 그 다음 정신에 관계된 구조는 상부 구조라고 생각해서 결국 정신이 물질을 지배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부 구조는 경제 구조고 정신과 관련된 상부 구조는 뭐가 있을까요? 정치, 종교,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은 다 정신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들을 상부 구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신이 이걸 지배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국의 그 당시를 생각하니까, 자, 우리가 여기는 자본가고 여기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이 산업혁명이 있을 때 한번 공장을 생각해봐. 거기 있는 노동자들은 공장주에게 한마디 말할 수 있어, 없어? 한마디 말을 못하죠. 바로 자르면 굶어 죽게 되니까. 그래서 자본가들이 노동자의 노동력을 완전히 착취하더라, 이거야, 착취.
그런데 자본가들이 또 뭘 만들더라?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부구조를 만들더라. 그렇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정치, 종교, 교육, 문화 이러니까 국가라고 볼 수 있겠죠. 국가 기구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더 편취하기 위해서 국가기구를 활용하더라. 그러면 이들의 생각은 국가기구는 어떤 존재야? 자본가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그런 꼭두각시에 불과하더라. 다시요. 국가기구는 내부자들 우리 보면 뭐입니까? 그 자동차 회사 사장이 언론, 정치 다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주필이 하나 그러잖아. 너 국민들은 개나 돼지나 똑같다고 막 그러잖아. 내부자들에서. 정말 시끄러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조합주의는 국가가 그렇게 완전히 꼭두각시 수동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반기를 듭니다. 국가는 상당히 어떤 존재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다. 그래서 봅시다. 현대적 의미의 조합주의는 시장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공정책을 기업과 단체의 대표, 노동자 단체의 대표, 정부 대표가 공동 결정하는 정책 결정 양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특징을 볼까요? 특징을 먼저 봅시다. 자, 조합주의 각 이익집단은 직능별 단일적 전국조직이 형성되어 있고 정부도 이익집단처럼 자체 이익을 보유하면서 독립적 실제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정부도 자체 이익집단처럼 자체 이익을 보유하면서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주체적이죠. 그 다음 독립적 실제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니까 자율적이죠. 이해됐어요? 자, 이익집단의 구성원의 이익 못지않게 합의를 유도하려는 정부 의도가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있고 밑에 마번 조합주의는 국가의 독자성과 지도적 개입적 역할이 강조된다. 국가 또는 정부는 이익집단으로부터 제약을 받지만 법률 조직 기타 자원을 지배함으로써 자율성을 누리고 그래서 주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럼 결국은 조합주의에서 일단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원주의는 상당히 중립적으로 봤는데, 그렇죠? 국가는 자율적 존재고 자율성과 뭘 갖고 있다 그랬어? 자율적 존재고 주체적 존재. 국가를 써야 돼. 국가는 자율적이고 주체적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국가. 그다음 자, 이번에는 이제 이익 집단을 이야기합시다. 이익 집단은 다원주의를 비판합니다. 자, 우리 이익 집단들 봐봐. 자, 우리가 이익 집단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요즘 전국 노조에 뭐가 있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죠. 자, 민주노총은 산하에 어떤 것들을 주고 있습니까? 건설노조, 금속노조, 무슨 노조 많이 두고 있죠. 그다음 이 노조들은 다시 이 인천 지부, 무슨 지부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원주의는 이익 집단 간에 서로 타협하고 협상한다는데 그런 것 같지 않죠. 우리가 전국적으로 민주노총 이렇게 딱 조직되어 있죠. 그 말이 저기 나와 있어. 자, 봐. 쌤, 특징에서 가보니까 조합주의의 각 이익 집단은 직능 분야별로 단일적 전국 조직이 형성되어 있다. 직능 분야별로 단일적 조직이 형성되어 있다. 그걸 쉽게 말하면 건설노조 쭉 직능 분야별로 단일 조직이 형성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여러 노조가 그냥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단일 조직으로 돼 있죠.
이는 직능대표 체제의 형성을 의미하는데 이익집단의 전국적인 통합이 진전되어 분야별로 강제적이고, 여러분 노총 가입하는 거 어느 정도 상당히 강제적이죠. 그 다음 단일적이고 유계적인 전국 조직이 형성되어 있다. 우리가 한국노총이나 거기 있는 것처럼 민주노총,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뭐하고 다릅니까? 자, 이익집단은 어떻다 그랬어? 단일적이고 유계적이고, 그 다음 단일적, 강제적, 단일적, 유계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이제 봐봐. 이제 여기 봅시다, 이제. 그러면 여기는 다원주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뭘로 돼 있어? 강제적이고 자율적이고 다원적이고, 그쵸? 유계적인 게 아니라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타협과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는 반대한답니다. 막스 이론과 같이 국가가 꼭두각시는 아닌, 소극적이고 꼭두각시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익 집단도 꼭 국가하고 뭐하냐? 대비기해서 반기를 드는 게 아니라 국가와 이익 집단은 서로 간에 상호작용. 내가 이거 줄게, 너는 이거 줘.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도움을 준다는 거야. 내가 이거 너 줄 거니까 너도 나 이거 도와줘. 뭐 이런 식으로 도움 주는 거지 적대적 관계가 아니란 거야. 국가와 뭐가 이익 집단.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IMF 같은 거 왔을 때 서로 간에 뭐를 했어? 노조와 경영자와 정부가 지금도 이제 뭘 결정할 때, 최저임금 결정할 때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그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3자가 모여서 많은 정책들을 이루어냈죠. IMF 때 우리가 근무하기도 했겠지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전 사회적인 연합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이들이 결정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조합주의의 한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조합주의입니다. 그럼 조합주의에서는 다시야 국가가, 여기 이제 세 마디가 중요합니다. 국가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존재, 이익집단은 강제적, 단일적, 유계적인 거. 그 다음 국가와 이익집단 사이는 어떤 거다? 서로 협조적이다. 그쵸? 둘 관계는 협조적 관계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야, 핵심. 이 세 가지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조합주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가 일부러 국가 주도해서 조합주의 형태를 띠는 거하고, 유럽과 같이 자율적으로 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이익 집단들이 자율적으로 이끄는 유럽형의 사회조합주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 유형에는 국가조합주의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사회조합주의가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거죠. 국가조합주의. 다음 사회조합주의는 누가 어느 정도, 거기 국가조합주의는 전체주의 계보고 사회조합주의는 자유주의 계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여기 이제 자, 이해는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시간 다 됐으니까 240페이지 보면 마르크스주의와 베버주의가 있죠. 그렇죠? 그냥 이런 거야. 마르크스주의는 누가 정책을 다 결정한다? 자본가들이 결정한다. 자본가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게 정책 결정이 일어난다. 그렇죠? 국가는 무엇에 불과하다?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그런데 베버주의는 자본가 대신에 누가 결정한다? 관료가 주로 강력한 힘을 갖는다. 그래서 관료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배우는 뭘로만 바꿨어. 자본가가 아니라 관료제가 결정한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신마르크스 신자본주의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신마르크스 신자본주의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신폐보주의 미안해. 신폐보주의. 그냥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마르크스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마르크스는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하부 구조는 자본가고 여기는 노동자고. 그렇죠? 자, 그 다음 자본가가 국가라는 걸 만들어서 상부 구조는 국가라는 걸 만들어서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착취하는 게 자본주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자, 이렇게 하면 노동자들은 너무 억압받으니까 언젠가는 터지겠죠. 그래서 자, 볼세비키 혁명 같은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게 경제 구조가 없어짐으로써 평등한 사회가 된다는 게 막스의 생각이었어. 그런데 60년대까지 자본주의가 발달한 소련만 공산주의 됐지 자본주의가 훨씬 발달한 프랑스나 독일, 영국 같은 경우는 안 된단 말이야. 공산당 혁명이 안 일어나.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게 신마르크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냥 결론부터 이야기할 거니까 잘 들어봅시다. 그래, 마르크스 이론이 맞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어떤 것들도 합니까? 노동자를 위한 정책도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국가는 완전히 꼭두각시는 아니네, 자본가에. 그쵸? 그런데 신마르크스주의 입장은 이거야. 국가가 완전히 꼭두각시는 아니다. 국가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누구의 이득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자본가 이득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게 신마르크스주의의 결론입니다. 24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저 마르크스, 그 다음 신마르크스즘은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한다 이 말이죠. 이 상대적 자율성이란 말을 꼭 기억하시고, 이 상대적 자율성은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상대적 자율성은 자, 국가는 어느 정도 뭐다? 자율성이 있다. 그런데 왜 절대적 자율성이라고 하지 않고 상대적 자율성이라고 했냐면,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이익을 따를 수밖에 없다? 자본가 이익을 따를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 신폐보주의도 똑같이 뭘 이야기합니까? 국가가 관료제에만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다는 거죠. 신폐보주의도 그 밑에 뭐가 돼 있어? 신폐보주의는 이 국가가 뭘 인정한다?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자, 여기는 다시 한번 막스는 누구가 의해서 결정된다? 자본가. 배보주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관료제. 근데 여기에다가 신마르크스는 그래, 자본가에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국가는 상대적 자율성이 있다. 궁극적으로 그런데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신폐보주의는 그래, 국가의 자율성이 있다. 어느 정도 상대적인.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다 궁극적인 결정은 관료제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신폐보주의에서는 어떻다? 거기 있는 것처럼 배보주의는 국가는 아까 어떻다 그랬어? 국가가 관료제니까 완전히 절대적 자율성을 갖겠죠. 그런데 뭘 가질 수 있다? 어느 정도 신폐보주의 그걸 수정하는 거야. 상대적 국가는 상대적 자율성을 갖고 있다. 자, 여기 봐봐. 잘 질문했어. 그래서 여기 신마르크스주의는 어떻다 그랬어?
국가는 여기서는 허수아비,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니다. 어느 정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도 할 수 있다. 자본가에 의한 꼭두각시가 아니라. 단 그렇죠.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한다? 자본가. 자, 심배버제는 관료제에서 결정된다. 즉 국가가 절대 권력을 갖는다. 그런데 뭐가 더 있더라? 어느 정도 제약도 있더라. 그래서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시험에는 궁극적으로 잘 안 나오니까 이 세 가지만 알아둡시다, 그냥. 그렇죠? 거기 이 241페이지 나오는 세계체제론, 신중상주의, 가대성장국가론, 관료적 권위주의, 이건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안 나왔으니까. 간단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시험 문제 안 나오면. 그렇죠? 이제 이 정속이론 같은 건, 세계 체계론 같은 경우는 이 국가 내가 아니라 국가 간의 이야기합니다. 국가 간의. 그렇죠? 그런 이야기 알아요? 이 원숭이와 여우 이야기 알아요? 그냥 간단하게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하고 그냥 끝낼게요. 여기는 시험이 별로 안 나오니까. 정속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자, 원숭이가 맨발로 다녔어요. 맨발로 다니니까 여우가 야, 어떻게 맨발로 다니니? 내가 운동화 하나 줄게. 그러니까 야, 그거 비쌀 거 아니야? 아니야, 공짜로 줄게. 운동화를 신었다. 운동화를 줍니다. 운동화를 주니까 어때? 원숭이 신났죠. 가시밭 때문에 산딸기를 못 따먹었는데 산딸기도 따먹을 수 있고 굉장히 생활이 어느 정도 윤택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운동화가 떨어지니까 또 가서 주라고 그러니까 잠시 발바닥 검사 좀 할게. 그래서 발바닥을 찔러봐. 여전히 딱딱하겠죠? 원숭이 발바닥은 맨발로 맨날 다녔으니까. 그래? 그러면 가져가. 공짜로? 응, 공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니까 맨발로 또 운동화가 떨어져서 가지러 오니까 검사해 보니까 이게 무한단 말이에요. 이제 바늘이 잘 들어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파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돌변하는 거죠. 야, 돈 내. 얼마? 10만 원. 원숭이 월급이 20만 원이었다 합시다. 10만 원 내. 야, 너 진짜 도둑이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아? 나 이제 안 할래. 근데 원숭이는 이미 운동화에 의해서 발이 연해져 버렸으니까 운동화를 안 살 수 있어, 없어? 그렇죠? 그래서 봐. 여우가 맨날 원숭이 집 앞에서 노상방뇨하고 고성방가 합니다. 근데 원숭이가 따지러 가면 항상 발 보면서 야, 운동화 잘 있냐? 그런 순간 얼어버리죠. 자, 여러분, 이게 정속이론가들은, 제3세계 정속이론가들은 이게 대표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들이 제3세계 국가를 침탈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코카콜라가 여러분 무료로 전부 다 처음에 무료였습니다. 사람이 코카콜라 되게 맛있잖아, 솔직히. 그 맛에 딱 드는 순간 전부 다 유료로 바꿔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맛에 못 잊으니까 비싸게라도 주고 뭐 하겠어? 사 먹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정속이론가들이 우리나라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원조를 많이 해줬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뭐가 되면, 자, 대표적인 게 이제 약간 야담 아주 정설 아닙니다. 미국이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 버리장머리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가 내 버리장머리를 고쳐? 야, 자금 빼. 우리나라 바로 IMF 와버렸죠. 그럼 우리나라가 왜 마치 미국에 큰 소리를 못 치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원숭이가 돼버린 거죠.
여우가 운동을 잘했어. 그럼 할 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속 이론가들은. 그걸 우리가 문화적 제국주의 또는 세계 체계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모든 정책 결정이 그럼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있다? 원숭이가 우리나라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결정들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있겠다? 제국주의 이익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세계 체계론입니다. 이해됐어요? 대강 느낌만 알면 느낌만. 자, 넘어갑시다. 시험에는 안 나올까요? 자, 시험에는 이 세 가지 꼭 구분해서 OX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OX 풀어봅시다.